박수남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김무진이라는 세 글자가 한결의 이름 바로 옆에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박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시방 뭔 소리다냐? 결이 애비가 그 셰프란 말이요? 마침 가게로 들어서던 조응식이 놀라 성큼 다가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와 그러는데. 낯빛이 와 이래 새하얀 노. 박수남이 종이를 앞치마 속으로 황급히 구겨 넣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여. 니는 신경 쓰지 말고 저리 가 있어라. 며느리로 삼고 싶던 처자의 비밀을 정작 아들보다 먼저 알아버린 이 노인은 과연 내일 어떤 얼굴로 두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도록 홍옥선은 침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김윤진이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하루 종일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를 우연히 봤다는 그 짧은 말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애써 부정해왔습니다. 자식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눈길도 주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그 단단하던 마음이 자꾸만 허물어졌습니다. 홍옥선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무진의 핏줄이라면 자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홍옥선은 오로지 회사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의 농간 속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지켜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그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아들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의 핏줄이라는 아이가 나타났다니요. 홍옥선은 베개를 고쳐배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워하자니 어린 손자여, 품자니 상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홍옥선의 마음은 밤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올 무렵에야 홍옥선은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그 다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워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흔들림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다운 서늘하고 단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홍옥선은 안비서를 회장실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밤새 뒤척인 티는 조금도 내지 않은 채 서늘하게 가라앉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홍옥선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무진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 아이 검사를 조용히 다시 진행하세요. 안비서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셰프님이 이미 한 번 포기하신 일입니다. 정말 다시 진행하시겠습니까? 홍옥선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우리 핏줄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확인할 문제예요. 안비서는 더 묻지 못하고 물러설 준비를 했습니다. 홍옥선은 손끝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무진의 핏줄이라면 데려올지 말지도 결국 자신이 정할 일이라는 서늘한 다짐이 눈빛에 함께 스쳤습니다. 아이 하나를 두고 저울질하는 그 마음속에는 오래 감춰둔 미련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지만 핏줄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홍옥선은 그 아이의 얼굴이 무진을 얼마나 닮았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낯설어 홍옥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오래도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안비서는 곧장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서류철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촘촘히 확보해두었던 한결의 생활 반경 자료였습니다. 안비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난 흔적을 다시 훑었습니다. 아이의 학교 등하교 시간표가 요일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 시에 집을 나서고 몇 시에 교문을 나오는지, 어느 골목을 지나 어디로 향하는지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이가 늘 드나드는 반찬 가게의 주소까지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아이와 연결된 모든 장소를 참조처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안비서는 잠시 그 메모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적어둔 건데 이게 다시 쓰일 줄이야. 그때만 해도 안 비서는 이 자료가 그저 참고용으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셰프가 검사를 포기했으니 이 서류철도 영영 서랍 속에 잠들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비서는 문득 지난 조사 때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셰프의 눈을 피해 조심스레 아이의 뒤를 살피던 날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참으로 밝고 씩씩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서 제 어미를 기다리며 콧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셰프의 핏줄이라면 이 조사가 그 밝은 아이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안 비서는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안 비서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안 비서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려 남은 항목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안 비서는 검사기관에 검체를 넘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진행 경로를 등록하는 화면 앞에 앉아 필요한 항목을 하나하나 입력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남겨둔 반찬가게 주소가 참조 항목으로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손에 익은 대로 자료를 옮기다 보니 굳이 지울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 비서는 그 사소한 항목 하나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장의 지시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을 곁에서 모셔온 안 비서였습니다. 회장이 무언가를 결심하면 그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서류철 속 낡은 메모 한 줄이 이번 검사 경로에도 그대로 등록되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 비서는 화면에 뜬 항목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검체 정보와 의뢰인 항목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참조 주소란에 남은 그 한 줄만은 예전 기록이려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워도 그만인 항목이라 여겨 굳이 손을 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안 비서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검사기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안 비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만 무사히 끝나면 회장의 오랜 근심 하나가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안 비서는 자신도 모르게 일을 서둘렀습니다. 안 비서는 한결이 쓰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아이가 늘 물고 다니던 빨대와 입에 대던 양치컵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확보해둔 그 검체를 안 비서는 검사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는 손길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가 봉투를 받아들며 낮게 물었습니다. 이번 건도 지난번처럼 극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비서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셰프님 쪽에는 절대 새 나가면 안 됩니다. 보안, 몇 번을 당부드려도 지나치지 않아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비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안 비서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듯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만 연락주세요. 다른 경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담당자는 알겠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비서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보안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손에 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 비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본 회장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조급함에 떠밀려 안 비서는 발송 서류의 세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일을 그만 뒷전으로 미뤄두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소로 결과지가 향하게 되는지 그 한 줄을 미처 되짚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보안을 지키는 데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정작 결과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안 비서는 담당자에게 진행을 맡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검사기관을 나서며 안 비서는 속으로 몇 가지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검체는 확실히 건넸고 보안 당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결과는 자신에게만 연락이 올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봉투가 어디로 향할지 그 마지막 한 줄만은 확인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을 모시며 이렇게 세부를 놓친 적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만은 조급함이 안 비서의 눈을 가렸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바빴습니다. 작은 방심 하나가 훗날 어떤 소동으로 번질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는 안 비서가 떠난 뒤 검체를 접수대에 올리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워낙 여러 건을 처리하는 곳이라 이 한 건이 유독 특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는 그저 극비 표시가 붙은 여느 의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발송 단계에서 어떤 주소가 뜰지 담당자 역시 미리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사소한 방심이 하나로 겹쳐갔습니다. 누구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 제목만 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줄을 함께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려던 일이 실은 가장 시끄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검사기관에서는 마침내 결과지가 출력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곧바로 발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시스템에 등록된 참조 주소 목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 주소가 나란히 떠오르는 가운데 가장 위에 최근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비서가 예전 조사 때 남겨둔 반찬가게 주소였습니다. 직원은 그 주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장 최근에 등록된 항목이라 당연히 받는 곳이려니 여겼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일 최근에 등록된 주소니까 이걸로 보내면 되겠네.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주소를 발송지로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손끝이 자판을 두드리는 그 짧은 순간에 한 아이의 운명이 걸린 봉투의 행선지가 바뀌었습니다. 회장실도 아니고 검사기관 보관함도 아닌 엉뚱한 반찬 가게로 향하는 배송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실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회장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 비서는 보안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그 한 줄 결과지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동윤그룹 산하 검사기관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받는 곳에는 반찬 가게의 주소가 선명하게 인쇄되었습니다. 직원은 인쇄된 봉투를 발송함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 봉투는 여느 우편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밀해야 할 종이 한 장이 가장 뜻밖의 손에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의 홍옥선은 결과지가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안 비서 역시 봉투가 안전한 경로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종이가 이미 엉뚱한 방향으로 떠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작 봉투를 받게 될 사람은 이 모든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반찬 가게의 노인이었습니다. 며느리로 삼고 싶던 처자의 아들을 손자처럼 예뻐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이렇게 뜻하지 않은 길로 얽히곤 하지요. 배송기사는 그 봉투를 여느 서류처럼 무심히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오늘 돌아야 할 여러 배송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기사는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리 없었습니다. 봉투는 여러 서류 틈에 끼어 다른 소포들과 함께 배송차에 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시장 골목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좁은 길 끝에는 새벽부터 반찬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는 오래된 가게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정을 나누는 그 소박한 반찬 가게였습니다. 재벌가의 은밀한 비밀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한 아이의 뿌리를 밝히는 종이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이 가장 가벼운 걸음으로 반찬 가게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반찬 가게 안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나직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규림과 조흥식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전날 한규림은 큰 용기를 내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조흥식은 그 말이 아직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히 반찬통만 이리저리 옮기며 자꾸 헛기침을 뱉어냈습니다. 조흥식이 통을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입을 열었습니다. 규림씨, 어제 그 말은 참말로 진심입니까? 한규림이 볼이 발갛게 물든 채 딴청을 부렸습니다. 흥식 오빠, 지금 그 반찬통 아까부터 3번째 옮기고 있는 거 알아요? 조흥식이 멋쩍게 손을 멈추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이거예요. 자리를 좀 바꿔볼라 캤다 아입니까? 한규림은 그런 조흥식을 곁눈질로 지켜보다가 옅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남사친으로만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에는 같이 웃고 힘든 일에는 같이 아파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이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으니 두 사람 다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한규림은 앞치마끈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은 사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에도 벅찬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늘 곁에 있어 오히려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규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요. 그냥 천천히 가면 되니까. 조응식이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 하모해. 지는 10년도 기다리는데. 한규림은 그 말에 그만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조응식은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한규림에게 마음이 있었으나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 고백 한번 못해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자 사람 친구로만 곁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내다 보니 이제는 정말 이 자리가 제 몫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규림이 먼저 손을 내밀어 온 것이었습니다. 조응식은 그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조응식이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규림씨, 지는 마 욕심 안 부립니다. 그냥 지금 멘치로 곁에 있게만 해주소. 한규림은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늘 요란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용히 오래 곁을 지켜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침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 몇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얼른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규림은 반찬을 담으면서도 자꾸 입가가 풀렸습니다. 조응식은 배달 가방을 챙기다 말고 괜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생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애틋한 시작이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봄볕 같은 온기가 나직하게 번졌습니다. 한규림은 문득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싫지만은 않은 공기가 좁은 가게 안을 가만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진도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석중이 흘린 거짓 소문에 놀라 덜컥 눈물부터 쏟았던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착한 아들을 향해 물러서라고 등을 떠밀었던 그 일이 두고두고 가슴에 걸렸습니다. 박수남이 반찬을 담다 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와 그리 성급하게 굴어 불었을까잉. 흥식이 그놈 속이 얼마나 상했을꼬. 박수남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요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정작 두 사람 사이가 언제 그렇게 달라졌는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들과 한규림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박수남은 뒤늦게야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손사래를 치던 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알아채고 나니 되레 어찌할 바를 몰라 박수남은 가게 안을 괜히 서성였습니다. 그토록 며느리로 바라던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나니 반가움보다 조심스러움이 앞섰습니다. 혹여 자신이 나섰다가 애써 트인 물꼬를 막아버릴까 겁이 났습니다. 마침 곁을 지나던 조응식이 어머니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부터 와 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입니까? 박수남이 짐짓 태연한 척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늙은이가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그란다. 니는 배달이나 챙겨라. 조응식은 별 의심 없이 다시 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박수남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살 되던 겨울,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던 지난날이 스쳤습니다. 새벽마다 김밥을 말아 팔며 오직 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밟던 아들이 시장통으로 돌아와 배달 가방을 맨 것도 다 이 어미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야 제 마음 둘 곳을 찾은 듯 했습니다. 박수남은 그것이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어미가 나섰다가 일을 그르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붙인다고 붙는 것이 아님을 박수남은 긴 세월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애써 웃어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러서라 했던 아들이 이제 제 짝을 찾은 듯한데 그게 하필 그토록 아끼던 규림이라니. 이 좋은 일을 어떻게 거들어야 할지 박수남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박수남은 반찬 그릇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괜히 방정을 떨어갔고. 가만히 두고 봐야 쓰겄다잉.
박수남은 그러면서도 자꾸 두 사람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규림은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 처자인지 모릅니다. 어린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면서도 늘 웃는 낯으로 손님을 대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규림이 며느리가 된다면 박수남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손자처럼 예뻐하는 결의까지 한 식구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박수남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박수남은 잘 알았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마음이 박수남의 가슴 한켠을 자꾸 간지렸습니다. 이른 오후 반찬 가게 앞으로 낯선 배송기사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 가게 안은 점심 손님들로 한창 북적이던 참이었습니다. 박수남은 이 손님 저 손님 반찬을 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사가 문 앞에서 봉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되시죠? 여기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남은 손에 묻은 양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낯선 회사 이름이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윤그룹 산하검사기관이라는 반찬 가게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님 응대에 쫓기던 박수남은 그 글자를 눈여겨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수남이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뭔 서류가 왔는갑네. 거래처에서 보냈는가 보다. 박수남은 반찬 재료를 대는 거래처에서 보낸 서류겠거니 여겼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저런 서류가 부쩍 자주 오던 참이었습니다. 박수남은 별 생각 없이 기사가 내민 종이에 삐뚤삐뚤 서명을 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꾸벅하고는 서둘러 다음 배송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수남은 봉투를 계산대 한쪽에 툭 올려놓고 다시 반찬 그릇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줄지어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선 잡채를 찾고 어떤 이는 간재미 무침을 달라 했습니다. 박수남은 이 그릇 저 그릇을 오가며 반찬을 담느라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웅이 할머니가 들어와 안부를 묻자 박수남은 활짝 웃으며 반찬을 곱빼기로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산대 위의 봉투는 반찬 봉지들에 반쯤 가려졌습니다. 박수남은 봉투가 거기 있다는 것조차 잠시 잊고 말았습니다. 마침 배달을 나가려던 조응식이 계산대를 지나쳤습니다. 조응식의 눈에도 그 봉투가 언뜻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조응식이 배달 가방을 매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 잠깐 배달 갔다 올게. 금방 옵니다. 박수남이 손님을 응대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냐, 조심히 댕겨오니라. 그렇게 두 모자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까맣게 모른 채 각자 제 일에 바빴습니다. 오후에 볕이 가게 유리창으로 길게 들이쳤습니다. 그 볕이 계산대 위 봉투에도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겉면에 찍힌 검사기관 이름 위로 따뜻한 햇살이 무심히 스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게 안에 그 누구도 봉투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찬 냄새와 손님들의 도란거리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하고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로 곧 닥칠 큰 소용돌이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밀려드는 통에 박수남은 그 봉투를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봉투는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박수남은 아무 의심도 없이 하루의 반나절을 흘려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종이가 반찬 냄새 가득한 계산대 위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북새통이 지나고 손님 발길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박수남은 그제야 허리를 펴며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받아둔 봉투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수남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무슨 서류인지 도통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수남이 봉투를 뜯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래처 서류치고는 얼마나 두툼하다냐. 뭔 계약서라도 되는가. 봉투 안에서 빳빳한 종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낯선 한자와 어려운 의학용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학교 문턱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글자 앞에서는 늘 눈앞이 캄캄해지곤 했습니다. 박수남은 처음엔 대체 뭔 소린가 싶어 고개만 몇 번이고 갸웃거렸습니다. 검사니 확인이니 하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수남이 답답한 듯 종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시방 반찬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왔다냐. 그냥 잘못 온 서류겠거니 하고 도로 봉투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접으려던 그 순간 문득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시야에 걸렸습니다. 어려운 글자들 틈에서 유독 또렷하게 도드라지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수남의 손끝이 종이를 넘기다 말고 저도 모르게 멈칫 굳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 있는 낯익은 세 글자였습니다. 박수남은 잠시 그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는 사이에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 찾아와 규림과 실랑이를 벌이던 그 셰프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반찬을 안 팔겠다며 규림이 매몰차게 밀어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수남이 기생 오래비 같은 놈이라며 못마땅해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박수남은 그 이름이 왜 이런 서류에 적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찬 거래처 서류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올 까닭이 없었습니다. 박수남의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규림과 관련된 무언가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러자 손끝이 저도 모르게 더 떨렸습니다. 박수남은 그 이름 위로 천천히 눈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쪽에 적힌 문구를 조심스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다시 몰려오기 전이라 가게 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박수남은 그 고요 속에서 홀로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눈에는 작은 글자들이 자꾸만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박수남은 돋보기를 콧등 위로 바짝 밀어 올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처럼 더듬더듬 짚어나갔습니다. 어려운 말들 사이에서 그나마 아는 이름들만 겨우 골라 읽었습니다. 그럴수록 가슴은 점점 더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적혀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남은 콧등에 걸친 돋보기를 다시 고쳐 썼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자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려운 말들은 건너뛰고 그나마 눈에 익은 글자들만 더듬더듬 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결이, 아니 한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손자처럼 예뻐하던 그 아이의 이름이 종이 위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이름 바로 옆에는 친부 확인이라는 낯선 문구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얼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친부라는 두 글자를 몇 번이고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박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읽었습니다. 친부 확인. 아버지를 확인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문구 아래로 또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무진이라는 익숙한 세 글자였습니다. 반찬을 사러 왔다가 규림과 얽히던 그 셰프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수남이 며칠 전 기생 오래비 같다며 못마땅해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결의 이름과 김무진의 이름이 친부라는 문구를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수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을 감돌던 구수한 반찬 냄새마저 삽시간에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박수남은 친부라는 두 글자를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무슨 뜻인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바로 그런 종이었습니다. 박수남은 결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규림이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는 것도,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필 그 셰프라니. 박수남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종이를 눈앞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이름 석자는 며칠 전 가게에 왔던 그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수남의 손끝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반찬 그릇을 정리하던 손도 이제는 종이 위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수남은 마른 침을 삼키며 종이를 다시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친부 확인이라는 문구와 김무진이라는 이름이 눈을 감았다 떠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되짚어봐도 다른 뜻으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이의 아버지가 그 셰프라는 오직 그 한 가지 뜻뿐이었습니다.
박수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도무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수남은 그저 종이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박수남은 종이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습니다. 따뜻하던 오후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남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박수남은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돋보기를 벗었다 다시 쓰고 종이를 눈앞으로 바짝 당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같은 줄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박수남이 떨리는 입술로 되뇌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뭘 잘못 봤을 것이요. 눈이 침침해서 그란 것이제. 그러나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종이 위의 활자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결의 이름도 김무진의 이름도 그 사이에 친부라는 글자도 그대로였습니다. 검사기관의 이름이 찍힌 도장까지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장난이나 착오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박수남은 종이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이가 그 밝고 씩씩한 아이가 셰프의 핏줄이라니. 며느리로 삼고 싶던 규림의 아이가 하필 그 사람의 자식이라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박수남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박수남은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의자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손에 꼭 쥐어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이든 심장이 이렇게 뛰어본 것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박수남이 겨우 입을 떼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하늘님도 무심하시제. 이 늙은이한테 이런 걸 다 보게 하시고. 오래 살며 남편을 앞세우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별별 풍파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 어떤 풍파와도 달랐습니다. 남의 집 비밀도 아니고 하필 자신이 며느리로 점찍은 처자의 비밀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자 삼고 싶던 아이의 뿌리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박수남은 이 종이를 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버린 뒤였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척, 못 본 척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박수남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자꾸 가빠져 크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러다 정신이라도 놓을까 겁이 났습니다. 박수남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감은 눈앞으로도 종이 위에 그 이름들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결의의 웃는 얼굴과 그 셰프의 무뚝뚝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두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자 박수남은 새삼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쩌면 진작 알아챌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박수남은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주저앉은 박수남의 머릿속으로 지난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착하고 야무진 규림을 며느리로 삼겠다며 벼르던 나날이 스쳤습니다. 틈만 나면 아들 흥식의 등을 떠밀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규림 씨만 한 처자가 없다며 흥식에게 눈치를 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로 삼고 싶다며 유독 결의를 살갑게 챙기던 숱한 날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가 가게에 오면 반찬을 몰래 더 챙겨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결의야 결의야 하고 부르며 손자 삼고 싶다던 그 마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셰프의 핏줄이라니. 이제 그 모든 기억이 전혀 다른 빛깔로 무겁게 되짚어졌습니다. 박수남이 앓는 소리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시방 뭔 꼴을 본 것이여. 이 일을 어쩌끄나잉. 규림을 며느리로 들이려던 그 마음도 결의를 손자 삼으려던 그 정성도 이제는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결의가 정말 그 셰프의 아이라면 규림과 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사연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규림을 아들의 짝으로 밀어붙였으니 박수남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지난날에 다정하던 기억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박수남은 문득 규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웃는 낯으로 손님을 대하던 그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이토록 무거운 비밀을 홀로 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그 셰프라는 사실을 규림은 얼마나 오래 혼자 삼켜왔을까요? 박수남은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며느리로 삼겠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등을 떠밀던 자신이 규림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박수남이 낮게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규림씨, 그 착한 것이 얼마나 속을 끓였은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와 돌아보니 규림이 흥식을 밀어내던 데에도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수남은 자신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이 밀려들었습니다. 지난 기억이 되짚어질수록 박수남의 어깨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수남은 손자 삼고 싶다며 결의에게 쥐어주던 사탕과 과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르면 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챙겨 먹이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재벌가의 핏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소박한 반찬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던 아이가 실은 그런 집안의 손자였다니. 박수남은 세상이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결의가 가엾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뿌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박수남은 그 어린 것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수남은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 살며 별일을 다 겪었지만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박수남은 이 엄청난 일을 대체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손끝만 하염없이 떨어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들 흥식의 얼굴이었습니다. 흥식은 이제 막 규림에게 마음을 열어보인 참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규림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박수남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수남이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렇다고 규림을 먼저 불러 물어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규림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을 비밀을 이렇게 불쑥 끄집어내도 되는지 겁이 났습니다. 박수남이 혼잣말로 앓듯 중얼거렸습니다. 흥식이한테 말을 할까? 아니면 규림 씨를 조용히 불러 물어볼까? 아이고 어느 쪽도 못하겠네. 어느 쪽을 택하든 누군가는 크게 아파할 일이었습니다. 박수남은 착한 아들도 아끼는 규림도 어느 하나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안 이상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박수남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 안에 종이를 조심스레 접고 또 접어 품속 깊숙이 감춰 넣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이 무거운 진실도 함께 숨겨질 것처럼 말입니다. 박수남은 이 일을 섣불리 입에 올렸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규림과 그 셰프 사이의 사연도 모르고 홍옥선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어떻게 얽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규림이 더 곤란해질까 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흥식이 받을 상처가 눈에 밟혔습니다. 박수남은 그 어느 것 하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박수남이 품속 종이를 매만지며 속으로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우선은 나 혼자 알고 있어야 쓰겄다. 함부로 입 놀렸다가 다 큰일 나거서. 그러나 혼자 안다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일인지 박수남은 미처 몰랐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비밀 하나가 온몸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어깨를 눌렀습니다. 박수남은 계산대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반찬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수남은 이 종이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가게 어딘가에 두었다가 흥식이나 규림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태워 없앨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뿌리가 적힌 종이를 함부로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수남은 결국 앞치마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치마 위로 손을 얹어 몇 번이고 눌러보았습니다. 종이가 잘 감춰졌는지 겉으로 표가 나지는 않는지 자꾸만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비밀 하나를 몸에 지니고 나니 온 신경이 그 주머니로만 쏠렸습니다. 박수남은 품에 넣은 종이를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심장이 그 자리에서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때마침 조흥식이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계산대 앞에 주저앉듯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하얗게 질린 낯빛이었습니다. 조흥식이 놀라 다급히 다가섰습니다. 엄마, 와 이라는데 어디 아픈 거 아입니까? 얼굴이 와 이래 새하얀 노. 조흥식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박수남은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늙은이가 잠깐 어지러워서 그랬지. 박수남은 품속에 종이가 들킬까봐 앞치마 자락을 슬그머니 여몄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조흥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캐물었습니다. 참말로 괜찮은 거 맞습니까?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입시다. 박수남은 아들의 손길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 이 사람아. 늙으면 다 이런 것이여. 니는 배달통이나 챙겨라. 박수남은 떨리는 속을 감추려 일부러 반찬 그릇을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린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감춘 종이가 마치 불덩이처럼 가슴을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흥식은 그런 어머니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낯빛이 심상치 않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조흥식이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지 때문에 뭐 심란한 거 있으면 말을 하이소. 어제 규림씨 일 때문에 그라는 거 아입니까? 박수남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여. 니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니 일이나 봐라. 조흥식은 더 캐물어도 소용없겠다 싶어 이내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가 저리 손사래를 치니 정말 별일 아닌가 보다 여겼습니다. 박수남은 아들이 등을 돌리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다정한 물음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리게 했습니다. 저 착한 아들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하게 한단 말입니까? 조흥식은 어머니가 정말 괜찮은 줄 알고 다시 배달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것이 어제 규림과 있었던 일로 마음이 한껏 들떠있는 듯 했습니다. 그 밝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박수남은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자리에 이토록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니. 박수남은 차마 아들의 얼굴을 오래 마주보지 못하고 눈을 돌렸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들의 저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박수남은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태어난 척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진실을 품에 안은 채 아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박수남에게는 무엇보다 힘겹고 아득했습니다. 조흥식은 어머니의 굳은 낯빛을 보며 나름대로 짐작을 굴렸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거라 여겼습니다. 규림과 자신이 서로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놀란 모양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규림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정말 가까워진 것을 보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심란한 거라 넘겨짚었습니다. 조흥식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랑 규림씨 일 때문에 그라는 거면 너무 걱정 마이소. 지가 잘할 깁니다. 박수남은 그 엉뚱한 짐작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이유를 몰라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박수남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뭐냐,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겄제. 이 어미가 뭘 걱정하겄냐. 그러면서도 박수남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정작 진짜 이유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꽁꽁 감춘 채였습니다. 아들의 다정한 오해 앞에서 태어난 얼굴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못내 힘겨웠습니다. 거짓으로 웃어 보이는 자신이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수남은 평생 아들에게 숨기는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무거운 비밀 하나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박수남은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달은 다 돌았냐? 저녁 장사 준비도 해야지. 조흥식은 어머니가 기운을 차린 줄 알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박수남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박수남은 돌아서서 아들 몰래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박수남은 아들이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계산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건넨 돈을 받아 거스름 돈을 내주면서도 자꾸만 손이 헛돌았습니다. 셈이 몇 번이나 틀려 손님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세기를 거듭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지켜온 손이 오늘따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수남은 그럴 때마다 앞치마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종이가 그대로 있는지 혹여 삐져나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비밀을 지닌다는 것이 이토록 사람을 조이는 일인 줄 박수남은 미처 몰랐습니다. 문득 박수남은 규림도 이런 마음으로 지난 세월을 견뎌왔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웃는 낯 뒤에 무거운 비밀을 감춘 채 하루하루를 버텼을 그 처자가 새삼애처로웠습니다. 박수남은 그 생각에 이르자 다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어야 했고 아들이 물으면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박수남은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꾹 눌러 닦았습니다. 이 하루가 어서 저물기만을 박수남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한규림이 갓 만든 반찬을 담아가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나물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박수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박수남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감춰둔 서류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수남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획 틀었습니다. 마치 큰 잘못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가오던 한규림이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한규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 발 더 다가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남은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요. 오지 마. 오지 말고 저짝에 가서 좀 쉬어. 결이 엄마는 종일 서 있었자녀. 박수남은 저도 모르게 서류를 등 뒤로 서둘러 감췄습니다. 평소 다정하기만 하던 박수남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자 한규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규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박수남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착한 규림이 괜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남이 애써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니요. 결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 늙은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이제. 한규림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박수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박수남은 그 눈길을 피해 얼른 반찬 그릇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감춘 서류가 온몸을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규림은 결국 더 캐묻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사장님이 몸이 안 좋다는데 자꾸 성가시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한규림은 나물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박수남 쪽을 흘긋거렸습니다. 평소 살갑기만 하던 사장님이 오늘따라 왜 저리 낯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수남은 규림이 등을 돌리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래 내쉬었습니다. 등 뒤에 감췄던 서류를 다시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 싶어 가슴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박수남은 규림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착한 처자가 자신 때문에 괜한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안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림을 볼 때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수남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반찬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쥔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생을 통틀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규림의 비밀을 규림보다 더 무겁게 지고 있는 자신이 박수남은 참으로 기막혔습니다. 같은 시각 동윤그룹 회장실에서는 홍옥선이 초조하게 안비서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결과지 소식만을 기다려온 참이었습니다. 홍옥선이 탁자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결과지 아직도 안 왔어요? 발송한 지가 언제인데? 안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회장님, 검사기관에서는 이미 발송을 마쳤다고 합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홍옥선은 그 말에도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오랜 세월 부정해온 손자의 존재가 달려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옥선이 나직하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무진이 핏줄이라면. 홍옥선은 그 다음 말을 차마 잊지 못했습니다. 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비서는 그런 회장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안 비서 역시 발송이 완료됐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봉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올 줄 알았던 그 종이가 실은 반찬가게 계산대 위에 놓였다가 노인의 품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홍옥선도 안 비서도 진실이 이미 엉뚱한 곳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홍옥선이 초조한 손끝으로 다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확인해요. 늦어지면 직접 검사기관에 연락하고. 안 비서가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답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안 비서는 회장실을 나와 곧바로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송이 언제 됐는지 어느 경로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미 퇴근한 뒤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비서는 잠시 난감한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에 안 비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가 지금 진도 노인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안 비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 홀로 남은 홍옥선은 여전히 창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도시를 물들이는 동안 홍옥선의 마음도 어둑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과지 한 장을 기다리는 하루가 마치 몇 해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홍옥선은 오래전 아들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놓친 것을 어쩌면 저 아이를 통해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조차 아직은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홍옥선은 오래도록 창밖만 바라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김무진이 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서현과 나눈 이야기 끝에 마음을 다잡은 다짐을 김무진은 조용히 곱씹었습니다. 이제는 규림 곁에서 완전히 비켜서기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더는 그녀의 삶을 흔들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낸 참이었습니다. 김무진은 도마 앞에 서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질을 이어가는데 문득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한결에 웃는 얼굴이 불쑥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게임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을 반짝이던 아이였습니다. 음식 취향도 좋아하는 것도 자신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랐습니다. 김무진은 칼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켜서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그 아이만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김무진이 낮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이 그 녀석.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건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가슴 한 구석이 여전히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그 사실을 스스로도 끝내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규림에게서 물러서는 것은 어떻게든 해내겠지만 그 아이를 향한 마음까지 접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김무진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뒤로 도끼만 가득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만은 자꾸 마음이 물러졌습니다. 김무진은 다시 칼을 집어들었지만 손끝에는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은 예전 규림과 함께하던 시절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던 짧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잃고 나서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요리에만 매달리며 지난 상처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독한 셰프가 되어 돌아왔는데 하필 그 자리에 규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 곁에는 자신을 꼭 닮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애써 눌러왔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하기 두려운 마음이 늘 뒤엉켰습니다. 결국 김무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켜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규림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다짐만으로 접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무진은 도마 위 재료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그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아이가 좋아하던 그 메뉴를 저도 모르게 접시에 담아보았습니다.
정갈하게 모양을 내고 나서야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무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서겠다면서도 손은 여전히 그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켜서겠다는 다짐과 자꾸만 기우는 마음 사이에서 김무진은 오래도록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물녘의 주방에는 그의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조흥식도 마지막 배달을 나간 뒤였습니다. 박수남은 홀로 가게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일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종이였습니다. 박수남은 낡은 상 위에 서류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작은 전등불의 의지에 다시 한번 글자를 짚었습니다. 몇 번을 봐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결의 아버지가 김무진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뿐이었습니다. 박수남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긴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착하고 야무진 규림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얼마나 애를 태웠던지요. 결의를 손자 삼고 싶어 얼마나 정을 쏟았던지요. 그런데 그 규림과 결의가 알고 보니 저 큰 집안과 얽힌 인연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며느리로 들이려던 처자가 실은 재벌가의 핏줄을 낳아 홀로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수남은 그 기막힌 사연 앞에서 애써 참아온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박수남이 종이를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이 엄마,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은가. 이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규림이 왜 그토록 그 셰프를 매몰차게 밀어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그 진실을 홀로 감당해온 것이었습니다. 박수남은 규림의 그 마음이 헤아려질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수남은 서류를 접었다 폈다 하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이 흔들릴지 짐작이 갔습니다. 규림도 결의도 아들 흥식도 그리고 저 큰 집안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박수남은 그 무게가 두려워 자꾸만 종이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내 이 일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함부로 정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박수남은 뒷방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살아생전 늘 든든하던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새삼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박수남이 사진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이 일을 나 혼자 우째야 쓸까잉. 대답 없는 사진만이 어둑한 방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답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박수남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종이를 접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 종이와 함께 뜬 눈으로 지새울 것만 같았습니다. 어둑한 뒷방에서 박수남은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남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방울이 서류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박수남은 아들 흥식에게 물러나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석중이 흘린 거짓 소문에 놀라 눈물로 아들을 주저앉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헛소문에 속아 아들을 물러서게 했지만 이번엔 자신이 먼저 알아버린 진실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성급했다면 이번엔 너무 많이 알아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남이 눈물을 닦으며 낮게 흐느꼈습니다. 이 일을 웃자꾸나. 내가 이걸 알아갔고 인자 웃자란 말이여. 며느리로 삼고 싶던 처자와 손자 삼고 싶던 아이의 비밀을 하필 자신이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작 당사자인 규림도 아들 흥식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박수남은 이 진실을 언제 어떻게 꺼내놓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품에 꾹 눌러 안은 채 박수남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내일이 밝으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규림을 어제와 똑같은 얼굴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안 이상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 지어질 리 없었습니다. 박수남은 종이를 안은 채 어둑한 방 안에서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박수남은 눈물을 훔치며 지난 세월 규림에게 건넸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흥식이랑 잘 어울린다며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농을 건네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규림은 곤란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박수남은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등을 떠밀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이 큰 비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박수남은 이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규림도 결의도 흥식도 다치지 않도록 자신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박수남은 서류를 곱게 접어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에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어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결코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수남은 뒷방 문고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무거운 걸음을 천천히 내디뎠습니다. 내일 두 사람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그 막막함만이 밤처럼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뜻과 다음 회에 인물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결의 뿌리를 둘러싼 오래된 복선, 홍옥선의 손주를 향한 마음, 그리고 박순환과 조응식, 한규림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동안 깔려온 단서들이 이제 어떤 자리에서 만나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은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무진과 한결은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음식 취향도,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도, 심지어 성향까지 판박이처럼 겹쳤습니다. 김무진은 그 닮음 앞에서 자꾸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8살이라는 아이의 나이와 한규림과 헤어진 지 꼭 8해라는 셈이 맞물리면서 김무진은 한결이 제 핏줄일지 모른다는 예감을 좀처럼 지우지 못했습니다. 김무진은 한때 친자 확인 검사까지 마음먹었습니다. 한결이 쓰던 빨대를 손에 쥐고 진실을 밝힐지 말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김무진은 끝내 그 검사를 접었습니다. 한규림의 삶에 불쑥 뛰어들어 흔들어 놓을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김무진은 그렇게 스스로 물러서기로 했고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작별까지 건넸습니다. 물러섬을 택한 그 마음이 오히려 김무진이 얼마나 이 인연을 조심스러워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규림이 이 진실을 완강히 부인해 온 데에는 그 나름의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한규림은 오래전 김무진을 지키려 스스로 속물을 연기하며 떠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막으려 일부러 모진 말을 쏟아내고 잠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한규림에게 한결의 뿌리를 밝히는 일은 겨우 홀로 세워놓은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니 한규림은 아이가 김무진과 아무 상관없다며 매몰차게 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인은 진실이 아니라 아이와 자신을 지키려는 방패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김무진이 손에서 놓은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집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김윤진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꼭 닮은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며 핏줄을 직감했습니다. 쌍둥이 한규서와 한규민은 한규림이 결혼한 적조차 없다는 진실을 김무진에게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김무진이 애써 덮으려 한 물음이 주변 사람들의 입과 눈을 통해 자꾸만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회에서는 정작 당사자인 김무진이 손을 뗀 그 검사가 전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불붙은 의심은 접는다고 접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무진이 조심스러워 물러선 그 자리를 조심성이라고는 없는 다른 마음이 대신 밀고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옥선을 이해하려면 그가 오래전 아들을 어떻게 떠나보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홍옥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회사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홍옥선에게 김무진은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아들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고 오랜 세월 아들의 존재조차 애써 부정하며 지냈습니다.
무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던 그 단단한 태도가 홍옥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던 마음이 손주라는 두 글자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진이 무진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를 본 것 같다고 조심스레 꺼냈을 때 홍옥선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마침 지인의 손주 자랑에 잔뜩 심사가 뒤틀려 있던 참이라 그 흔들림은 더 컸습니다. 홍옥선은 곧 안비서를 시켜 한결의 뒷조사에 나섰습니다. 미혼모인 한규림이 홀로 키우는 영특한 아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그 아이가 정말 김무진의 핏줄이라면 데려와 제대로 키우겠다고 내놓고 말고는 자신이 정할 일이라며 서늘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홍옥선의 관심은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핏줄을 되찾겠다는 집착에 더 가깝습니다. 아들을 붙잡지 못한 회한을 손주를 통해 메우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홍옥선은 오래전 아들이 사랑을 택해 떠나던 그날 끝내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놓친 것을 어쩌면 저 아이를 통해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홍옥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자니 어린 손주요, 품자니 오래 세운 자존심이 걸리는 그 사이에서 홍옥선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주목할 점은 홍옥선이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여인 뒤 친척들의 농간 속에서도 회사를 홀로 지켜낸 홍옥선입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 손주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그 확인을 어중간하게 멈출 리가 없습니다. 이런 홍옥선이라면 아이의 뿌리를 확인하는 일을 언제까지고 미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무진 몰래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진실을 손에 쥐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회에서 홍옥선이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자 확인을 직접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홍옥선에게 그 종이 한 장은 오랜 세월 부정해온 아들과 손주를 다시 품에 안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자주 놓치기 쉬운 인물이 안비서입니다. 안비서는 홍옥선의 뜻을 오래 받들어 온 사람으로 회장이 무언가를 결심하면 그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안비서가 한결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생활 반경을 촘촘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학교 오가는 시간부터 아이가 늘 드나드는 반찬가게의 주소까지 세세히 적어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다음 회를 향한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뒷조사를 위해 남겨둔 그 반찬가게 주소는 원래대로라면 아무 쓸모 없이 서랍 속에 잠들었을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옥선이 다시 진실을 확인하려 든다면 그 낡은 자료는 다시 꺼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등록된 주소가 어딘가에 참조로 남아 뜻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어긋나는 순간은 늘 이렇게 사소한 데서 비롯되지요. 안비서라는 인물의 성격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안비서는 회장의 조급함을 잘 알기에 일을 하루빨리 처리하려는 사람입니다. 보안을 지키는 데는 온 신경을 쏟겠지만 정작 결과가 어느 경로로 향하는지 그 마지막 한 줄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며 그저 회장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안비서입니다. 그런 태도는 일 처리를 빠르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일이 누구의 삶을 뒤흔들지에는 무디게 만듭니다. 이 무딤이야말로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번지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작은 방심이 하나로 겹칠 때 가장 은밀해야 할 종이가 가장 뜻밖의 손에 닿는 법입니다. 홍옥선은 회장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안비서는 보안에만 매달리는 사이 정작 그 종이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 그 결과지가 회장실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 시작점은 바로 안비서가 오래전 적어둔 이 반찬가게 주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 뜻 없이 남긴 한 줄이 온 이야기를 뒤흔들 도화선이 되는 셈입니다. 재벌가의 은밀한 비밀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반찬가게가 바로 그 이후로 진실이 처음 닿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수남은 처음 한규림을 만난 순간부터 저리 착한 처자가 없다며 며느리로 점 찍은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아들 조응식의 등을 떠밀었고
한결을 손자처럼 살갑게 챙겼습니다. 한결이 가게에 오면 반찬을 몰래 더 챙겨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던 그 정성에는 조금의 계산도 없었습니다. 박수남에게 한규린과 한결은 이미 마음속 한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박수남의 마음이 직전 회차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석중이 한결의 아빠가 돌아왔다는 거짓 소문을 흘렸고 그 말을 전해 들은 박수남은 눈물을 훔치며 조응식에게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며느리감 곁에서 비켜서게 해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이 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 거짓 소문이 공교롭게도 김무진이 다시 나타난 현실과 맞물려 우연히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한석중도 한규영도 한결의 친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지어낸 말이 하필 진짜 사정과 겹쳐버린 셈입니다. 박수남이 조응식에게 물러나라 말하던 그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남은 10살 되던 겨울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김밥을 말아 팔며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밟던 아들이 시장통으로 돌아와 배달 가방을 맨 것도 다 어미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야 제 마음 둘 곳을 찾은 듯 했는데 박수남은 그 손을 스스로 놓게 해야 했습니다. 사랑이란 억지로 붙인다고 붙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 물러섬은 더욱 아팠습니다. 박수남이라는 인물의 자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박수남은 한규림을 가장 아끼면서도 그 아이의 속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응식이 다쳤을 때 8살 아이가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낫다며 짐짓 큰 소리를 치던 그 마음은 한결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결을 아끼면서도 아이의 뿌리는 전혀 모르는 박수남이 만약 그 진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에서 박수남이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한결의 비밀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바로 이 어긋난 처지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의 끝은 두 사람의 고백이 같은 순간에 엇갈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무진은 장서연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아가 이제 오빠 동생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제대로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규림은 조응식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동생 말고 남자와 여자로 만나보자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필 같은 시각에 각자 다른 상대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이 두 고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홀가분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무진의 고백은 한결과 한규림에게서 완전히 비켜서겠다는 다짐의 다른 얼굴입니다. 한규림의 삶을 흔들지 않겠다며 물러선 그가 마음을 다잡으려 장서연에게 손을 내민 것이지요. 한규림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석중의 거짓 소문에 떠밀린 데다 자신을 지켜온 조응식에게 마음을 여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인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작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애써 눌러둔 채 다른 쪽으로 몸을 돌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응식과 장서연의 처지도 함께 헤아려 볼 만합니다. 조응식은 오랜 세월 한규림 곁을 남사친으로만 지켜온 사람입니다. 좋은 일에는 같이 웃고 힘든 일에는 같이 아파해 주던 그 마음이 이제야 겨우 화답을 받은 셈입니다. 장서연 또한 오랜 세월 김무진 한 사람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긴 기다림 끝에 상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이 정작 상대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데에 이 관계에 아슬아슬함이 있습니다. 기다린 쪽의 마음이 깊을수록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상처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이 엇갈림은 오래 버티기 어려운 균형입니다. 한규림과 김무진은 전을 태우고 함박 스테이크를 태우면서까지 서로를 향한 흔들림을 감추지 못하던 사이입니다. 그 흔들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이름으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한결의 뿌리를 둘러싼 진실이 끼어드는 순간 애써 세워둔 이 균형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 진실 하나가 드러나면 두 사람이 각자 향하던 상대에게서 다시 서로에게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엇갈린 두 고백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더 큰 파도를 부르는 시작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의 묘미는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당사자들이 가장 늦게 안다는 데 있습니다. 한결의 뿌리를 두고 보면 규림은 부인하고 김무진은 확신하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답을 손에 쥐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 김윤진은 핏줄을 직감했고 홍옥선은 뒷조사에 나섰으며 안비서는 아이의 생활 반경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다가서는 사람이 오히려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이라는 점이 이 드라마가 긴장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흐름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홍옥선이 아이를 확인하려는 마음, 안비서가 남겨둔 반찬가게 주소, 그리고 한결을 손자처럼 아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박수남. 이 세 갈래가 한자리에서 만나면 진실이 향할 곳은 뜻밖에도 재벌가의 회장실이 아니라 소박한 반찬가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은밀해야 할 비밀이 가장 평범한 자리로 굴러갈 구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얽힘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인연을 우연처럼 포개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규림의 친모가 하필 김무진 첫사랑의 계모이고 한석중이 지어낸 거짓 소문이 하필 진실과 겹치는 식으로 이 드라마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왔습니다. 한결의 뿌리를 밝히는 종이가 반찬가게로 향하는 것 또한 그 오랜 얽힘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자리가 실은 가장 깊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박수남이 그 진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다면 그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박수남은 며느리로 삼고 싶던 처자와 손자로 삼고 싶던 아이의 비밀을 정작 당사자인 한규림도 조응식도 모르는 채로 홀로 짊어지게 됩니다. 아들에게 물러나라 눈물로 등을 떠밀었던 박수남이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알아버린 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 이 진실이 반찬가게 쪽으로 향하고 박수남이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던 사람이 가장 무거운 비밀을 떠안는 이 알궂은 얽힘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은 한결의 뿌리를 둘러싼 오래된 폭선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다가서는지, 그리고 홍옥선의 집착과 안비서의 사소한 기록, 박수남의 눈물이 어떻게 한 자리로 모이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애써 덮어둔 진실이 정작 뜻밖의 사람 손에서 밝혀질 채비를 마친 셈입니다. 김무진이 조심스러워 손을 뗀 자리, 한규림이 아이를 지키려 세워둔 방패, 그 사이로 홍옥선의 마음과 안비서의 낡은 기록이 비집고 들어오는 이 구도가 다음 이야기에 큰 물줄기를 이룰 것입니다. 엇갈린 두 고백이 세워둔 위태로운 균형이 언제 누구의 손에서 무너질지 다음 회를 차분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진실을 손에서 놓은 김무진 대신 홍옥선과 박수남이 그 진실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비서가 남긴 반찬가게 주소 한 줄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박수남이 그 무거운 비밀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다음 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어질 이야기도 함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